1456년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의 집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왕비가 될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언니가 모두 왕비가 되었고 그녀 역시 11살의 왕실로 들어가 14살의 나이로 조선의 중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왕가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시어머니의 가르침,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침묵의 압박, 그리고 사랑을 드러낼 수도 질투할 수도 없었던 왕비의 자리. 공의 왕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은 채 완벽한 왕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성종이 후궁을 들릴 때도 그녀는 옷과 폐물을 손수 내리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역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7. 왕비가 된 지 고작 4해 만에 그녀는 조용히 구연전에서 눈을 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비, 그러나 가장 말할 수 없었던 소녀. 이 이야기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침묵해야 했던 존재, 공의 왕후 한씨의 짧고도 무거운 생을 따라갑니다. 왕비였기에 울 수 없었던 17 소녀의 진짜 이야기. 1456년 세조 2년 음력 10월 11일 한성부 동부 연화방에 있던 한명회의 사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공의 왕후 한씨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과 영건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공의 왕후의 아버지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권신이었던 상당부원군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 공을 세웠고 이후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처세술로 권력의 중심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그는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공의 왕후의 어머니는 황료 부부인 민씨였으며 그녀는 한명회와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딸들은 모두 좋은 혼처를 얻어 명문가와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명회 가문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공의 왕후의 언니들 중 한 명은 세종의 외손자인 윤방과 혼인했고 다른 언니는 신숙주의 장남 신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왕후의 바로 위 언니는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 한씨였습니다. 두 자매가 모두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명회 가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왕실 혼인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 왕실은 공신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고 한명회는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공의 왕후에게는 또한 오빠인 낭성군 한보가 있었습니다. 한보는 효령대군의 외손녀인 한산 이씨와 혼인했습니다. 이처럼 한명회 가문은 왕실 및 건문세족들과 복잡하게 얽힌 혼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공의 왕후는 1467년 세조 13년 음력 1월 12일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신랑은 세조의 둘째 손자이자 의경세자와 수빈 한씨의 차남인 자을상군이었습니다. 자을상군은 공의 왕후보다 한 살 어린 10살이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조선의 제구대 임금이 되는 성종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10살과 11살의 혼인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혼은 정치적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손자와 측근 공신인 한명회의 딸을 혼인시킴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혼인 후 공의 왕후는 천안군 부인이라 불렸습니다. 당시는 아직 자을상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두 사람은 궁궐에서 함께 성장하며 부부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469년 세조가 승하하고 세조 15년에 예종이 즉위했으나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20세의 젊은 나이로 급서하고 맙니다. 예종에게는 척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문제가 급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와 한명회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모여 후계자를 논의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의 손자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과 차남인 자을상군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월산대군은 학문을 좋아하는 온화한 성품이었던 반면 자을상군은 총명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더 많이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469년 11월 13세의 어린 나이에 자을상군은 조선의 제구대 임금 성종으로 즉위했고 1470년 1월 10일 공해왕후 역시 14세의 나이에 조선의 왕비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한명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 왕실 역사상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공해왕후 앞에는 험난한 궁중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는 며느리들에게 무척 엄격한 교육자로 유명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바로 공해왕후의 시어머니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를 가리킵니다. 소해왕후는 청주 한씨 출신으로 서원부원군 한학의 딸이었습니다. 공해왕후와 같은 청주 한씨 본관이었지만 서로 다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소해왕후는 성종 즉위 후 대비가 되어 인수대비로 불렸는데 그녀는 유교 경전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성리학적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이 직접 내운이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운은 여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을 담은 책으로 조선시대 여성 교육의 기본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수대비였기에 어린 며느리 공해왕후의 교육에도 매우 열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어린 며느리 공해왕후에게 중국의 현모양처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연려전을 읽게 했습니다. 연려전은 중국 전한시대의 유양이 편찬한 책으로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덕행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효성스러운 딸, 정절을 지킨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 등 유교적 여성상의 전범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대비의 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리학의 윤리에 따라 며느리를 철저하고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왕비로서의 품위와 예의범절, 그리고 왕실의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14세의 어린 공해왕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래의 다른 소녀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나 즐거움은 왕비인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종도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대비들, 특히 정의왕후와 인수대비가 주도했습니다. 이를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인수대비는 아들인 성종의 뒤에서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동시에 며느리인 공해왕후에게는 엄격한 왕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공해왕후는 이러한 엄격한 교육을 잘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그녀가 유순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윗사람을 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인수대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왕비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사후에 받은 시호인 공해는 바로 이러한 그녀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의 척장자를 낳아 왕통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해왕후는 성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린 왕비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혼인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왕자가 태어나지 않자 이는 궁중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를 비롯한 대비들과 조정 대신들은 왕위 계승 문제를 걱정했을 것이고 공해왕후 자신도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자 성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왕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여러 후궁을 들였고 이들 중 일부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으로서, 한 아내로서 공해왕후가 느꼈을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왕실의 관습이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해왕후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성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공해왕후는 남편이 후궁을 들이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후궁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내려주었고 그 뒤에도 폐물 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공해왕후가 얼마나 성리학적 덕목을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교적 이상에서 왕비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왕실의 대의를 우선해야 했고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은 큰 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연려전이나 기타 유교 경전들은 질투하지 않는 것을 여성의 큰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공해 왕후는 어린 나이에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왕비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여성들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해 왕후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완벽한 왕비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14세에서 17세까지 한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가장 예민한 시기를 그녀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보냈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음력 7월 공해 왕후는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병의 정확한 원인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병세가 심해지자 공해 왕후는 친정인 한명회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궁궐을 떠나 친정으로 간다는 것은 병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왕비가 궁궐을 떠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궁궐의 의료진들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친정에서 요양하면서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은 아픈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처가를 방문하여 공해 왕후의 상태를 직접 살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국정을 돌봐야 하는 바쁜 왕이었지만 성종은 아픈 아내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정략 결혼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0살과 11살에 혼인하여 함께 자라온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깊은 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정에서의 요양으로 공해 왕후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왕실과 친정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공해 왕후의 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것을 예감한 공해 왕후는 1474년 성종 5년 음력 3월에 자신의 처소를 창덕궁의 구연전으로 옮기기를 요청했습니다. 구연전은 창덕궁 내의 정각 중 하나로 공해 왕후는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성종과 3대비, 즉 정의왕후, 소해왕후, 안순왕후는 날마다 구연전을 찾아 공해 왕후를 직접 돌보았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들이 모두 모여 어린 왕비를 간호했다는 것은 공해 왕후에 대한 왕실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해 왕후의 친정 부모인 한명회와 부인 민씨도 궁궐로 들어와 딸의 병을 간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척이 함부로 궁중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었지만 공해 왕후의 경우 특별히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실과 친정의 모든 사람들이 공해 왕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동원되었고 온갖 약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는 공해 왕후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낀 공해 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자신을 간호하는 부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밥을 먹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공해 왕후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게 될 부모의 슬픔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를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명의 부부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미 언니인 장순왕후도 1461년에 19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딸 모두 왕비가 되었지만 둘 다 20세도 되기 전에 요절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느꼈을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74년 성종 5년 음력 4월 15일 공해 왕후는 창덕궁 구연전에서 홍서했습니다. 훗날 홍서라는 표현은 임금이나 후비 왕공기인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존칭이었습니다. 향년 17세였습니다. 조선의 왕비로 책봉된 지 불과 4년 남짓, 혼인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해 왕후의 죽음은 왕실과 조정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특히 성종의 슬픔은 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11세와 10세의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함께 성장했고 성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함께 궁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종에게 공해 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함께 자란 동반자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성종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시호를 올렸습니다. 시호는 공해 왕후였습니다.
공은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김을 의미하고 해는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호는 공의 왕후의 생전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능호는 순능으로 전호는 소경전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의 왕후의 능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파주 삼릉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는 공의 왕후의 언니인 장순왕후의 공릉도 함께 있습니다. 두 자매 왕비가 같은 능력에 묻힌 것입니다. 연산군 4년인 1498년에는 공의 왕후에게 휘신숙이라는 존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의 왕후에 대한 추모와 존경이 그녀의 사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의 왕후의 신인은 종묘 정전에 성종과 함께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비록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는 성종의 정비로서 종묘에서 영원히 제사를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공의 왕후와 관련된 가족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왕실과 권문세족 사이의 긴밀한 혼인관계망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그녀의 남편 성종은 언니 장순왕후와는 삼촌관계였습니다. 장순왕후의 남편 예종과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종은 장순왕후의 시조카이면서 동시에 동생인 공의 왕후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는 예종이 공의 왕후의 시숙부이자 형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당시로서는 그리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신뢰할 수 있는 가문과 반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인척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명회처럼 왕실의 신임이 두터운 공신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훗날 성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되는 정현왕후와의 관계입니다. 정현왕후는 공의 왕후의 칠촌 조카가 됩니다. 공의 왕후의 할아버지 한기의 누나인 근순택주가 윤곤과 혼인했는데 윤곤의 증손녀가 바로 정현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의 왕후 한씨의 아버지 한명의 할아버지 한기, 그의 누나 근순택주 한씨, 그녀의 아들 윤산삼, 손자 윤호를 거쳐 정현왕후 윤씨에 이르는 복잡한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성종이 공의 왕후 사후 두 번째 왕비인 패비 윤씨를 폐위시킨 후 세 번째 왕비로 정현왕후를 맞이할 때 한 가지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현왕후는 공의 왕후와 먼 친척 관계였고 이는 성종에게 어느 정도 친근감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의 왕후의 시어머니인 소의 왕후도 청주 한씨 출신이었지만 공의 왕후와는 다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소의 왕후의 아버지는 서원부원군 한학으로 한명회와는 본관만 같을 뿐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없었습니다. 같은 본관이라도 다른 가문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명의 가문은 왕실 및 권문세족들과 복잡하게 얽힌 혼인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리하게 처신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 초기 정치 구조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공의 왕후는 비록 17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엄격한 성리학적 교육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후궁들에게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했던 모습, 병석에서도 부모를 걱정했던 모습은 유교적 덕목의 실천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여성, 특히 왕실의 여성에게 기대했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 왕후의 삶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으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완벽한 왕비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17세에 세상을 떠난 공의 왕후가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투병했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녀의 이른 죽음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공의 왕후 한씨의 삶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선 초기 왕실의 모습을 그리고 성리학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의 왕후를 단순히 성종의 첫 번째 왕비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한 인간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순릉에는 지금도 공의 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세 요절한 한 왕비의 이야기는 화려한 왕실의 이면에 존재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